레오 톨스토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쫓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 인정, 사랑하는 가족, 역사상 그의 이름을 이미 강화한 문학적 유산, 그의 소설 인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나나는 지식인과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걸작으로 반영받았다. 그러나 그의 성공의 절정에 따라 의문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심해서 그의 존재의 구조를 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지나가는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를 완전히 소비한 것은 실존 위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두려운 감각으로 깨어났으며 그가 얼마나 많이 성취하더라도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거나 사랑했는지에 관계없이 죽음은 결국 그것을 모두 지울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숲에서 잃어버린 여행자와 비교했으며 피할 수 없는 짐승에서 달리는 반면 깊은 심연 위에 깨지기 쉬운 지점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만족도도 없었다. 대신 그것은 그 안에 공허를 감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까? 그랜드 사물의 계획에서 그들이 사라질 운명이라면 그의 모든 업적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톨스토이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한의 두려움입니다. 톨스토이는 지적 추구에서 피난처를 찾아 답을 찾아 철학, 과학 및 논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작품을 연구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이 읽을수록 그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철학은 생명을 해부하고 도덕성을 분석하며 존재의 본질에 대해 토론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그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더욱 용서할 수 없었으며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생물학의 단순한 사고로 삶을 줄였습니다. 그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를 괴롭힌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죽어야 한다면 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밤미섬은 그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대신 그의 고뇌를 증폭시켰다. 만약 모든 것이 끝날 운명이라면 모든 사람, 모든 기쁨, 모든 승리가 시간에 따라 지워질 것이라면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이 딜레마에 대한 두 가지 논리적 반응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절망에 사임하거나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는 후자에게 끌려가서 자신의 밧줄을 숨기고 자살 생각에 행동할까봐 두려워서 총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고백을 인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극적인 과장이 아니었다. 순전히 합리적인 틀에서 인생은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의 실현의 논리적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에 매달렸다. 그 안에 무언가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복하는 대신 오랫동안 무시했던 것에 대한 시선을 돌렸다. 톨스토이와 주변의 세상을 관찰한 것처럼 그는 단순한 노동 계급의 사람들과 같은 단순한 노동자들, 농민, 노동자들의 삶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합리적 조치에 의해 그보다 더 절망적이어야 했던 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치, 위대한 지적 업적, 지속적인 유산도 없었지만 조용한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는 농민, 노동자와 같은 단순한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합리적 조치에 의해 그보다 더 절망적이어야 했던 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치, 위대한 지적 업적, 지속적인 유산도 없었지만 조용한 만족으로 살았으며 그와 같이 삶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투쟁과 기쁨을 받아들이는 목적 감각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적 엘리트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추상적 추론이나 철학적 추측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미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전통, 땅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마치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쫓고 있던 확실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미스터리를 받아들였고 고통을 받아들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하나님, 전통 또는 삶의 자연 리듬이든 관계없이 그분의 모든 지식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목적 감각을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톨스토이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는 의미가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개념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의미가 지적 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갑자기 주연절이 아니라 느린 변화로 왔다. 그가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의 평화가 물질적 성공이나 지적 우월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사랑 또는 의무감이든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거의 파괴한 실존적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환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지만 그 의미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는 생명은 이성만으로 정당화될 필요는 없다고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행위에 의해 사랑, 연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실현은 그의 철학에서 심오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이전의 가치를 포기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질문은 불가피했습니다. 명성 및 지적 업적이 그를 실패했다면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미지의 것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서 평생 동안 쫓아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톨스토이의 삶은 성취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귀족에서 떠났다. 그의 책은 유럽 전역에서 읽히고 지식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에서 멀리 떨어진 편안한 삶을 주었다. 그의 이름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은 문학을 넘어 정치와 철학으로 확장되었다. 만족해야 할 모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더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더 속이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미라지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비교하여 오아시스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믿었고 손가락을 통해 모래만 미끄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성취 대신 공허함만 발견했다. 그의 책, 그의 유산, 명성, 그중 하나는 그를 괴롭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은 그의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그의 업적이 해안에 세워진 성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지적 통찰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실존 상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모순이 되었습니다. 외부로 번영하고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는 자신이 이것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같은 환상을 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음 이점표, 다음 승리, 다음 인정의 순간이 마침내 그들이 절실히 추구하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톨스토이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노력하라는 말은 실제로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찾기로 결심한 톨스토이는 자신이 항상 최선을 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깊은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업적이 의미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인류의 성취는 전체적으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술, 과학, 철학, 정치, 인간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의미의 실을 찾는 문명의 가장 큰 기여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웅대한 업적을 더 많이 조사할수록 더 많은 한계를 보았습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지만 왜 그것이 처음에 존재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과 고통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은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고 정교한 사고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철학자는 그를 괴롭히는 질문에 진정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 인간 윤리의 기초인 도덕조차도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 일시적이라면, 모든 문명이 결국 무너지면, 모든 인간의 업적이 먼지로 사라지면 피할 수 없는 진실에서 우리 자신을 산만하게 하려는 것은 헛된 시도가 아니었습니까? 톨스토이는 역사의 가장 큰 마음조차도 같은 실존적 시면에 직면했으며 아무도 그것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맹렬한 즐거움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 중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환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나타난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진보는 우리에게 지식, 힘과 예술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집단적 성취가 답을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은 어디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동료, 지식인, 예술가, 귀족 등 주변 사람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의 상태에서 살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종의 공허함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은 끝없는 산만해졌지만 그곳에서 세련된 외관 아래에서 볼 때 톨스토이는 그의 주변 사람들, 즉 그의 동료, 지식인, 그 구입, 예술가, 귀족에 대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의 상태에서 살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중의 공허함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은 끝없는 산만함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련된 외관 아래에는 무언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문학적 불멸을 달성했지만 불안한 불안에 살았던 동료 작가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광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지루함과 지루함 위주기에 갇힌 하루를 보낸 귀족들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성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들의 발견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한 학자들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이들은 사회가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이 돈, 지위, 감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처럼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련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검색을 중단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공허함을 자연적인 삶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정교한 공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기를 거부했으며 유일한 선택은 산만이나 절망이었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공의 세계에 의미가 없다면 그 의미는 다른 곳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그의 사회 계급을 넘어보기 시작한 것은 이 절망적인 수색에서였습니다. 부와 명성이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특권의 환상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노대급으로 돌렸다.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 손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지적 정당화에 안락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모든 논리에 의해 자신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치도 없었고 지혜가 없었으며 그가 자신의 생명을 축적했다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관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존 공포에 의해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생각에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스러운 의심으로 그들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한 수용, 톨스토이 세대의 가장 큰 마음조차도 피해를 입은 깊은 평화로 살았습니다. 그는 대주에 맞았다. 특권, 지적 및 성취된 사람들은 왜 실존적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가장 적은 사람들은 평온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이 단순한 사람들은 학습과 강력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시련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수색에 대한 답은 웅장한 업적, 지적 승리 또는 부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숨겨져 있었고 그가 보지 않았던 곳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수행한 비밀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단순성에서
그는 마침내 그가 모두를 찾고 있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지혜가 거주했다고 믿는 곳에서 문학, 철학, 과학 및 예술을 믿는 곳에서 의미를 찾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마음을 연구하여 존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심오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진정으로 그를 만족시키는 대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은 토론하고 예술가들이 표현하고 과학자들은 분석했지만 그들은 모두 근본적인 질문을 피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음을 연구하여 존재를 정당화할 만큼 진실을 추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정으로 그를 만족시키는 대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은 토론하고 예술가들이 표현하고 과학자들은 분석했지만 그들은 모두 근본적인 질문을 피했다. 톨스토이는 절망에 처해서 이전에 간과했던 사람들, 즉 농민, 노동자, 귀족의 삶의 웅장함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이들은 공식 교육이 없는 개인, 부 없이 실존적 묵상의 사치가 없었지만 가장 깨달은 학자들조차도 피할 수 있는 평화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엘리트를 괴롭힌 것과 같은 의심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그들은 일했고 사랑했고 고통을 겪었고 나이가 들었지만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전은 그를 깊이 감탄했다. 철학에 대한 지식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가장 큰 이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은 실존적 공포의 무게를 풀어주지 않고 매일 아침 깨어났습니까? 그들은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톨스토이는 그들의 단순성이 무지의 한 형태라고 가정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할 지적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더 많이 관찰할수록 그들의 평화가 이해 부족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책에서 만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화물까지 일하는 농부들과 함께 손으로 지은 장인들과 함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대를 전진한 어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의 철학에 의해 살았으며 하나는 책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매일 존재하는 경우에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것과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 의무를 통해 관계를 통해 살았습니다. 농부는 삶의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어났고 그의 들판을 돌보았다. 어머니는 사랑이 진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인은 그의 작품이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나무나 금속을 유용한 것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지적이 아니라 경험적이었다. 지적 계급은 존재의 목적에 대해 토론했지만이 사람들은 그것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단순한 리듬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단어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오랫동안 강화된 대답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미는 논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또 다른 측면이 톨스토이를 매료시켰다. 그들의 믿음, 거의 예외 없이 이 단순한 사람들은 기독교, 민속 전통이든 우주의 질서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뢰 등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선천적인 연결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보았고 존재의 직물 자체로 짜여진 것을 보았다. 수년 동안 톨스토이는 종교를 구식 신화의 모험으로 기각했으며 가혹한 삶의 현실에 직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탈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앵커로 사용했습니다. 생명의 성스러운 의무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어떤 철학도 그에게 주지 않았던 힘을 주었다. 그들은 삶을 영원한 것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한 방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신학적 주장이나 철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추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지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구현했기 때문에 의미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실현의 깊은 움직임을 발견했다. 그가 몇 년을 거부하는 바로 그 일이 그가 찾고 있던 평화의 열쇠일 수 있습니까? 이 발견은 톨스토이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정한 이해가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만, 지적 엄격함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형태의 지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에게 오랫동안 무시했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수학적 밤정식처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생명에 항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의문이 아니라 목적, 사람, 믿음을 가진 사는 행위에서 발견됩니다. 또 톨스토이의 위기는 그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이끌었지만 한때 강과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희망, 일시적인 산만이나 지적 정당화에서 나오는 희망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일어나서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용하고 꾸준한 종류. 그는 아마도 삶의 의미에 대한 대답이 철학의 복잡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단순성에 숨겨져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실현으로 그는 새로운 이해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톨스토이는 부와 명성 및 지적 추구의 의미를 찾아서 고마운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철학이나 과학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면서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심지어 절망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으며 인생이 잔인한 농담에 지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수년간 검색한 대답은 복잡한 이론이나 지적 토론에 숨겨져 있지 않았다. 전혀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계시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생각이 아니라 경험에서 발견됩니다. 마음에가 아니라 마음에, 개인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상,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와 지식인은 논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논리만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 농민, 노동자들은 개인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관련하여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철학자와 지식인은 논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논리만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 농민, 노동자들은 그에게 더 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 의무, 사람, 믿음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를 피한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생각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미는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니었다. 살면서 현실이었다. 그가 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한때 그를 소비한 절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시로 톨스토이는 심오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억적이 지속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고립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보았고 존재의 직물 자체로 짜여진 것을 보았다. 그는 삶을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탐구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세계를 정의했던 빈 추구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존재의 가장 간단한 측면에서 발견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의미의 의미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그 의미가 개인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믿었는지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삶은 해결해야 할 지적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반복 행위였습니다. 톨스토이의 계시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나중의 작품은 다른 어조를 보냈다.
그의 초기 소설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한 곳에서 그의 후기 저술들은 생명을 그 본질로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도덕적, 영적 질문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종종 러시아 정교회와 귀족과 충돌하여 단순성, 겸손, 비폭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옹호하면서 귀족과 충돌했습니다. 그는 불을 포기하고 농민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었고 겸손한 방식으로 살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관이나 정부의 힘을 믿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해는 그의 새로운 철학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특권의 덫을 거부하고 한때 강구했던 단순한 사람들의 지혜를 반영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수년간의 성공에서 결코 느끼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삶 자체와 분리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의미가 달성할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것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였다. 톨스토이의 요점은 우리가 의미가 개인적인 성공, 인식, 지적 숙달에서 나온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시대에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갈망을 말하는 요소인데요. 의미가 달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것이라는 진실. 톨스토이의 요점은 우리가 의미가 개인적인 성공, 인식, 지적 숙달에서 나온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시대에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갈망을 말하는 여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의미는 우리가 추격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미 가장 작은 평범한 삶의 순간에 이미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에서 간단한 행동에서 톨스토이의 계시는 그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적 이론이나 행복을 위한 비밀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간과되어 간단한 진실이었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과 함께 공명되면 채널을 구독하고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깊은 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철학, 자기 발견 및 인간 경험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탐구함으로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야 합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중 하나에서 뵙겠습니다.